강원도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김현수 씨는 72세의 노인이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고 그 이후로 그는 혼자 한옥집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지붕은 오래되어 비가 새고 마당 한쪽에는 손수 기른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였다.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어르신이라 불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삽과 괭이를 들고 논밭을 일구며 외아들 민재를 대학까지 보냈다. 서울에 보내면 저 애는 다를 거야. 그렇게 믿으며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다. 결국 민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몇 해 후 도시 출신의 똑똑하고 세련된 여자 박서연을 데려왔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김현수는 말은 아끼고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깍듯했지만 차가웠다.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맞추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 앉아도 할 말이 없었다.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라며 그는 마음속으로 이해하려 했다. 결혼식 날 김현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작은 한옥과 2,000평 가까운 밭을 선물했다. 이건 너희 둘의 시작이다. 도시에서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그 말에 서연은 공손히 인사했지만 눈빛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명절이나 제사 때 간혹 얼굴을 비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시댁을 피했다. 일이 바빠서요. 감기가 심해서요. 차가 밀려서 못 갔어요. 같은 변명은 익숙한 일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조차 드물어졌다. 김현수는 그럴 때마다 혼잣말을 하곤 했다. 요즘 애들은 바쁘지. 서울살이란 게 얼마나 정신없겠어. 하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민재 자랑을 하곤 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서울에서 부장이지 뭐 큰 회사 다녀. 하지만 그의 눈엔 쓸쓸함이 비쳤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보며 밤을 보내는 날들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현수의 70세 생신이 다가왔다. 마을에선 어르신 생일이면 작게나마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다. 민재는 전화를 걸어 약속했다. 아버지, 이번 생신 땐 꼭 내려갈게요. 서연이랑 같이 갈게요. 조촐하게 준비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김현수는 들뜬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꺼내놓았다.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초대장을 돌리고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장을 봐서 소박한 잔치상을 차릴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얼굴에 번졌다. 그는 마당에 걸개를 걸었다. 김현수 어르신 70회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서울에서 내려온 건 민재 혼자였다. 아버지, 서연이가 갑자기 몸살이 나서요. 고열이 심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김현수는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감기 독하대. 잔치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모여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 며느리는 안 왔어요? 하고 묻자 김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기래요. 젊은 애들은 고열만 나도 큰일이래라고 넘겼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한 조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다. 큰아버지, 이거 보세요. 형수님 지금 제주도에 계신 것 같은데요? 김현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인스타그램에 서연이 올린 사진이었다. 화려한 리조트 수영장 앞에서 와인을 들고 찍은 사진 아래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다. 삽사인 내 생일, 삽사인 나르리안 시간, 삽사인 제주라이프. 그 순간 김현수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든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주변의 말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김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담배 한 개비 없이 버텨온 평생이었지만 이날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조용히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자식 키운다는 게 이런 건가. 집도 땅도 다 줬는데 마음 하나 못 받았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땅과 집의 명의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는 가만히 그 문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어제 남은 음식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말은 없었고 손놀림은 무겁고 느렸다. 민재는 생일 잔치가 끝난 뒤에도 하루 더 머물렀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걸지 못했다. 김현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김치, 두부조림 같은 단출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둘 사이엔 침묵만 흘렀다. 식사가 끝난 뒤 김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야, 서연이는 지금 제주도에 있더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 있다더니 리조트에 가 있던데 그게 감기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집에서 아프다고만 해서. 그랬겠지. 김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너도 몰랐고 나도 속았고 동네 사람들도 웃음거리 됐지.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김현수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뭐 바란 게 있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충분했는데 그조차 어려운 거더라. 그날 오후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갑자기 인터넷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박서연이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다. 내용은 이랬다. 시골에서 시댁 어른을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감기로 몸도 못 가누는데 억지로 내려오라고 하고 거절했더니 집이며 땅이며 다 빼앗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전 결국 소외된 사람이었네요. 글에는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새하얀 침구와 누워있는 얼굴, 그리고 눈물을 닦는 듯한 손.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다. 요즘도 이런 시댁이 있어요. 딸 같으면 절대 이런 집엔 안 보낼 겁니다. 제발 시골 어르신들, 며느리 좀 이해해주세요. 라는 반응들이 넘쳐났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퍼뜨렸다.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의 눈물 고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서연의 사진과 글을 인용하며 김현수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김현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뉴스에 난리던데. 김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세상이란 게 그렇지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땅 문서, 집 문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류,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다. 김현수는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음날 새벽 곧장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때 말씀하셨던 위임 조건 문서요. 아직 유효하죠?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르신. 당시 조건부 이전 형태로만 작성되어 있고 최종 서명 전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권리는 어르신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이전 절차는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문서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이젠 내 자식이라도 믿지 못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반전이 시작됐다. 한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서연이 제주 리조트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해당 시간에 병원에는 등록된 기록이 없음.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이 정도는 연기지. 딱만 내 이름으로 오면 끝이지 뭐.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댓글은 180도 바뀌었다. 거짓말로 시댁을 욕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 누가 며느리 말을 믿겠나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결국 박서연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녀가 일하던 PR 회사에서도 논란을 이유로 계약을 정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현수는 어느 날 마당에서 마늘을 다듬다 말고 멀리서 마을 이장이 다가오는 걸 보았다. 어르신, 결국 진실은 밝혀졌네요.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김현수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실이 늦게 온 게 어디예요. 아예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길게 사과했다. 통화 말미 김현수가 이렇게 말했다. 민재야,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진심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민재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길로 서울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뒤 김민재는 강원도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내려와 낡은 한옥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마당엔 감나무가 붉은 열매를 달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김현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묵직한 침묵이 있었다. 왔냐? 들어와라. 민재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아버지가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들며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서연이가 그런 글을 올릴 때도 거짓말을 할 때도 저는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회사 일도, 체면도, 가정도.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김현수는 감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 하지만 두려움이 진실을 이기면 결국 진실이 너를 무너뜨린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려온 건 그걸 알았다는 뜻이겠지. 민재는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날 밤 김현수는 작은 상자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그 안엔 집과 땅의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다. 민재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건? 내가 서울로 떠날 때 나는 이걸 다 내 앞으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깨달았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라는 거다. 아직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내 손을 떠날 거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조심스레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앞 버스 정류장에서 뜻밖의 사람이 내려섰다. 박서연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재와 김현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민재에게도, 아버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현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피로감이 일렁였다. 일어나라. 여기 바닥이 차다. 그러나 서연은 일어서지 않았다.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연락도 없이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 임신을 주장하니 혼란스러웠다. 김현수는 차분히 물었다. 병원에 다녀왔나? 몇 주 됐다고 하던가? 서연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네, 아직 초기라서 병원 기록은 없는데, 하지만 정말이에요.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 우리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이 허공을 헤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싸늘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서연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다. 진짜야? 임신.
서연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아니야. 나 임신 안 했어.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차갑게 하셔서 뭔가 방법이 필요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얻고 싶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숨만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온 불신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을 쓸고 있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의 얼굴엔 결의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래라. 내 인생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선택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박서연은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다. 말없이 가방을 끌고 나가 버스 정류장에 섰다. 민재는 따라 나가지 않았다. 김현수도 마당을 쓸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그녀 역시 붙잡아줄 사람을 찾지 않았다. 버스가 먼지 자욱한 시골길을 따라 떠나가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오후 민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잠시 이 마을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회사에는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내 집이니 눈치 볼 필요 없다. 뭐라도 손에 익히는 게 좋지. 그렇게 민재는 강원도 시골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 고추를 따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땀을 흘렸다. 도시에서는 수트를 입고 회의실을 오가던 그가 이제는 장화를 신고 논두렁을 걷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쑤셨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한결 편했다. 밤이면 하늘 가득한 별을 올려다보며 민재는 깨달았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거짓된 평온 속에 살았는지를.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누구는 고추장을 나눠주고 누구는 김치를 건네며 서울 사람도 일 잘하네 하며 웃었다. 어느 날 민재는 읍내 작은 도서관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 중학교 동창이었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마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반가움에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던 아픔이 있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식을 2달 앞두고 모든 걸 접었다. 이후 부모님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땐 이 마을이 너무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 여기가 훨씬 숨 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매주 한 번 둘은 함께 마을 축제 준비를 도왔고 어린이집 행사에도 참여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겉으론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통하는 것이 있었다. 김현수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민재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있던 그는 물었다. 혜진이 그 아가씨 참 단단하더구나. 마음도 깊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도 그걸 어떻게 감싸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하지. 혜진이 그 아가씨는 흙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단단해질 거다.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마을엔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산에는 진달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재와 혜진은 마을 회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피로연도 없이 양가 어르신과 몇몇 이웃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다.
흰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혜진과 정갈한 정장을 입은 민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김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 살아라. 지난 시간들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결혼 후 그들은 김현수의 집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혜진은 어린이집 일을 계속했고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마을 협동조합의 유통을 도맡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아기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김아리라고 지었다. 뜻은 아름답고 이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김현수는 손녀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래 살길 잘했지. 이 아인 우리 집의 봄이구나. 그는 아리와 함께 산책을 다니며 꽃 이름을 알려주고 마당에서 뛰노는 손녀를 지켜보며 매일 아침 눈을 떴다. 어느 날 아리가 옹알이를 하며 김현수에게 다가와 할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날 밤 김현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자식을 키우며 집과 땅을 남겨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다시 찾았다. 강원도의 봄은 짧지만 강렬했다. 산마다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들판에는 연초록빛이 가득했다. 김현수는 새벽마다 감나무 아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신문을 읽었다. 아기 울음소리와 새소리가 섞인 그 풍경은 한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손녀 아리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로서의 좌절, 아들과의 거리, 며느리와의 오해. 그 모든 상처를 한 손에 꼭 쥐나기의 따뜻한 손길이 치유해주고 있었다. 하루는 아리가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 비틀비틀 마루 끝에서 아장아장 아버지 품으로 다가가던 그 짧은 순간에 김현수의 가슴은 먹먹하게 벅차올랐다. 잘했어, 우리 아리. 아주 잘했어.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던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논에서 돌아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안아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무겁지만 믿음직했다. 그 손이 지금 아리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민재를 찾아왔다. 김 부장, 서울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예전 그 일. 박서연 씨가 쓴 글 말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네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일은 모두 정리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는 한 가정의 갈등을 이슈로 소비하고자 했다. 김현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라고 해. 내가 할 말은 다 정리돼 있다. 며칠 뒤 촬영팀이 찾아왔다. 카메라는 오래된 한옥과 밭, 마당에 장독대를 비추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김현수 어르신, 당시 상황에 대해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도 분노했고 서운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렸기에 내 아들도 돌아왔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럼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김현수는 조용히 옆에 앉은 손녀 아리의 손을 잡았다.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작은 손이 내 인생을 다시 잡아줬어요. 인터뷰 영상은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닌 세대 간의 이해와 회복, 그리고 진심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로 재조명되었다. 누리꾼들은 댓글에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다행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다. 민재와 혜진은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기르기 시작했고 아리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손을 잡고 채소를 따러 다녔다. 김현수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수는 민재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붉은 노을이 지붕 위를 붉게 물들였다.
민재야, 난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왜 자주 말없이 계셨는지. 말이 많으면 마음이 가벼워 보이거든. 나는 내 무게를 내가 다 짊어질까봐 늘 조심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대청마루를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현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겨야 할 게 3가지가 있다더라. 따뜻한 기억, 바른 길, 그리고 지켜야 할 이름. 나는 그걸 이제야 조금은 남길 수 있게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김현수는 오래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여전히 민재에게 넘기지 않은 땅과 집의 서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마음이 놓이네. 우리 아들, 잘 자랐어. 그리고 아리, 우리 집의 비디야. 나중에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따뜻할 거야. 며칠 후, 김현수는 땅과 집의 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아들 민재와 손녀 아리, 2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너희 둘의 것이야. 단, 하나 약속해라. 이 집에서는 절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이 집은 언제나 진심만 머무는 집이 될 거예요. 가을이 왔고 감이 붉게 익었다. 김현수는 나무 아래에 흔들의자를 두고 앉아 손녀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신뢰와 용서, 그리고 다시 손을 잡을 용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걸 배웠고 전했다. 이제 그의 집엔 더 이상 침묵이 없었다. 대신 웃음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살아가는 소리들이 가득했다.